여기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업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 주체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관리 소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하는 업무 중에 이제 뭐 그 관리 업무를 공개하고 홍보하고 공시설을 사용하는 방법, 이에 관한 내용은 아까는 시행령이 나와 있다면 이거는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주자 등이라는 그 의미는 그 여러분이 이제 시험 때 많이 공부하셨을 테니까 잘 아실 걸로 보여지고, 이 입장이 공동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단지 안에 토지, 부대시들 혹은 동시대에 대한 무단 점유 방지 및 위반 시 행위 조치를 말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여러분이 그 뭐야 계단이라든가 복도에다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그 관리 주체가 이제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떤 소장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그 지하에다가 지하 공간이 많잖아요. 그 제가 주차장 먼저 그 밑에 보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창고, 이렇게 큰 창고를 만들어서 각자 공간을 구획을 책정해 놓고 각 세대마다 거기다 놓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비용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거는 행여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빈 공간은 놔둬야만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 창구 시설로 바꾸겠다라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거기에는 빈 공간이었기 때문에 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물건을 넣고 뭔가 보관하기 위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물건, 그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 감지 설비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했다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청은, 그러니까 행위 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각자가 이제 각자 부서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방서에다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소방서에서 거기 시설물을 확인하고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안 됩니다. 시설을 한다면 전례조건을 허가하세요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런 시설도 있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그 지하 주차장 안에 그 원래가 그랬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주차 공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빼놓고 빈 공간이 거기다가 주차 그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거기다가 대신 조그만하게 그 뭐야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그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새로 만들려면 그 행여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여가를 할 때 그러니까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행여가를 받아야지. 그러면 그 행정관서에서는 주차 관련 부서에다 물어봐요. 여기에다 이렇게 주차 공간을 긋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거기서는 뭘 되느냐,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 교차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전을 할 때 회전 반경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 주차 공간은 2.4 가로, 그러니까 세로 2.4 가로 그 5m인가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임의로 그려놨다 이래 놓으면 또 큰일 나죠. 왜냐면 이 의무가 관리 주체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냥 그 통행에서 차를 세워놨다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누군가하고 탁 때려 박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불법 주차잖아요. 당신 불법 주차했으니까 당신은 과실이 몇 프로, 또 그 들어받은 사람은 또 그 과실이 몇 프로니까 몇 프로 해가지고 그 보험회사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관리사무소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걸 세웠으니까요. 자기 책임하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관리사무소가 여기다가 차를 세우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웠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누가 와서 받았어요. 근데 내 과실 책임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사가 그래 놨더라도 그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법 주차했다는 이유는 내 과실 부분에서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꼼짝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세세한 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조항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사무소가 이제 그 여기 하자 보수 청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자가 발생을 하면 입주민들이 그 공용 부분에 가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맨날 살펴보고 또 자기 개인 입장에서 그 시공회사한테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네, 저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 업무는 관리 주체가 해라.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시공회사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소장의 업무예요. 이제 그 다른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은 이제 뺐고요. 이제 관리 주체로서의 어떤 그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는 또 뭘까? 관리 주체의 업무를 그 이임받아 가지고 이제 대행하는 그런 업무를 우선적으로 시작했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지발생 계량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야 그 관리 주체의 업무를 이제 대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비 장점 그 밖의 경비 청구 금융 등의 관련한 업무는 관리 주체가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관리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관리 대표회장이 와가지고 관리소장한테 소장님 저거 이렇게 망가졌는데 저거 빨리 고치세요. 그러니까 소장님 아이고 이 띠에 우결이 없으니까 제가 기한 올 테니까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돈을 썼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의 우결 없이 하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관리 주체한테 또 그 책임이 들어가고 관리 주체는 또 구상권 행사되잖아요. 바로 이런 데에 근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라든가 충당금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기전 충당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전 계획에 없는 거를 그 뭐가 잘못됐다라고 해갖고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장기전 계획상 무시하고, 장기전 충당금은 장기전 계획에 의해서만 써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그 페인트다 그러면 페인트를 5년마다 한다 그러면 5년이 돌아오는 그 해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데 페인트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관리 장기전 계획서 무시하고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때 공사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돈을 달라고 업체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관리사무소에 그 돈을 주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장기전 계획이 아직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건 장기전 계획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의 근거를 두어서 안 됩니다. 대표님들 이거는 법에 어긋나니까 절차를 밟아서 장기전 계획을 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 참고사항 써놨는데요. 기한만 해갖고는 안 된다. 여러분이 회사에 같은 경우에 기한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어떤 문서가 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기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관리사무소 이제 시청을 대신해서 감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가서 말할 때 감사를 대상에 기한서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문서, 법적 문서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는 거지 기한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무소의 업무 지휘에 총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자?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 그러면요,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을 할 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대피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밤에 일을 해요. 그러면 추가 근로수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OT라고들 흔히 실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대표회의가 소장님 수고했어요. 그거 이번에 우리 그 다음부터는 예산에 집어넣어서 회장님 들어오면 회의 들어오면 그 추가 근로수당 줄 수 있도록 그 예산에 집어넣고 그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소장님 그 급여로 해서 그 좀 가져가세요 라고 의결을 하면 그게 될까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 주는 거 받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주는 걸 받아가는 건.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건 근데 관리자는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관리소장이 자꾸 추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만두면서 나 추가 근무를 했는데 관리소에서 월급을 안 줬다. 그러니 그거 돈 달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입사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야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범점은 좀 복잡해요.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보면 입사 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 추가 근무했으니까 그 돈 내놓으세요 라고 법원에 가봤자 못 받습니다. 왜냐?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그 청구할 수가 없어요. 준 거를 다시 내놔라 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반대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판결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리자라고 하는 그 측면에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 바로 관리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관리자라는 의미가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 이래요. 관리자는 왜 그러면 추가 근로수당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는 게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를 관리자라고 그렇게 법원에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어찌 보면 그래도 가자마자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가자마자 도장 찍고 혹은 지문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률 효과로 보면 관리자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업 업무인데 또 다른 걸 보면은요. 그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생겨난 건데요. 그 대표회의는 주로 이제 그 입주민이 이제 대표회의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재판을 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대응하기가 없는, 재판은 뭐 변호사를 통해 대리시켜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재판 대리하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의 전문가니까 그 재판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재판 대리인으로서 가가지고 재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이제 공동체관리법의 핵심으로 제가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별칙 규정이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 주임이라는 말이 흔히 우리는 실무에서 선관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애기 엄마가, 요즘은 저희들 때만 해도 아이하고 같이 앞에 이렇게 매달고 가더라도 애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아이가 앞을 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젊은 그 여자분이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그 앞에다 이렇게 매달고 걸어가다가 그만 걸어가다 뭐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아이는 이제 그 수막이 터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자그마치 이제 병원비도 한 5천만 원 이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그 관리사무소장이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라 아주 세밀하게 그 소송에 대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580만 원인가요? 이제 과실이 있다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분에 관한 근거가 바로 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되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 그 겨울에 얼잖아요. 얼면 그 물이 있으면 이렇게 평창을 하니까 이렇게 보도블록을 밀고 올리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녹으면 다시 이제 그 수축이 되니까 내려가는데, 이 내려갈 때 똑같이 올라갔으면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더 많이 내리고 어떤 건 더, 그러니까 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때려 박는다 해서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도블록을 올라왔으면 줄을 쳐놔야 돼요. 거기다가 사람이 못 가도록.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선량한 주임을 당한 거야. 대표님, 그 대표회의에 가서 지금 보도블록이 올라왔다. 그러니 빨리 그 보도블록을 그 교체를 해야 된다.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표회의에서 아니 웬만한 아파트에 보도블록이 조금씩 올라와 있는 거 어디나 다 그런데 소장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선량 관리 의무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내 돈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보수를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놔뒀던 거죠. 근데 법원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돈을 의사결정권한테 요청했는데 의사결정권이니까 그 의사결정을 안 해줘서 못한 것이니 관리자로서 어떤 주의 의무를 다했고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도글이 올랐다면 줄을 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손해가 발생해서 당신도 과실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손해배상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들어가거든 가서 이런 걸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소장님이 낮에 근무 시간에 열심히 눈 다 치웠어요. 눈 다 치우고 퇴근을 했는데 그 눈 치우는데 눈이 녹아갖고 얼었어요. 새벽에 한 5시쯤에 저기가 그 뭐야 어떤 술 자신 분이 이제 그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 빙판길에 넘어져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소송을 이제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죠. 소장님을 상대했고 소장님이 눈을 다 치워놓지 않아 가지고 그 빙판길이 돼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넘어져서 우리 가족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보상해 달라라고 소송을 했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관리사무소장이라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넘어서까지 그걸 눈을 치우고 있어야 되는 의무는 없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 눈을 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선량 구임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빙판길이기 때문에 빙판길을 주의하라고 그 앞에다가 써서 그 표지판을 해놓고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그걸 치우지 못할 상황이 있으니 주의하세요라고 써 붙여놨으니까 그 선량한 관리임을 다 했으므로 이분은 무죄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가서 보면 빙판길 주의하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미끄러짐 주의하세요. 라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붙이셔야 돼요. 그거는 일단 입주민들께서 그 편말을 보고 주의하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점이 있고,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 뜻하지 않은 피해가 오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도장 파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주택관리자 되셨으니까 도장 이제 파셨으면 그 도장을 이제 배치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도장으로 반드시 이제 계약서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격리 직원이 뭐 전표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세개 문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어떤 관리사무소 가서 보면 그냥 개인 도장 이렇게 양쪽으로 찍는 그 한쪽에는 이름 나오고 한쪽에는 사람 이름 나오는 걸 이렇게 갖고 그냥 찍는데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 시청에다가 배치 신고할 때 신고한 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과태료 받는 분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전관리 계획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3년마다 할 때 돈이 들어가는 이제 관리비가 하면 할 때는 구성원의 가분대 동의를 받아 3년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3년마다 들었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면 이제 의결 받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3년마다 한 번씩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3년이 되기 전에 뭔가를 바꾸려면 일적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행규칙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이 이제 뭐 있는데요. 그다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이런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이적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장기선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설명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감사를 나오면 상당히 많이 위반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26조에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 사업계획 예산안을 회계연도 매 개시 1개월 전에 입자 대표의 제출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입주자 그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미리 그 전년도 2개월 전에 예산안을 우리 내년도에 이러이렇게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입주자 대표가 잘 살펴봐서 꼼꼼히 살펴봐야죠. 왜냐면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내야 되니까 입주자 대표나 입주민들이.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고 아 소장님 여기에 지금 원대로 요거는 빼고 요거는 집어넣어서 그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됐는데 요거 이렇게 그 소장님 쓰세요라고 승인을 해주면 소장님은 그 이후에는 돈을 쓸 때 입주자 대표로부터 별도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요. 법률상으로는 예산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또다시 승인받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간혹 관리계약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얼마 이상 지출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 절차는 밟으셔야 돼요. 근데 그 절차가 없다면 이렇게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업무를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예산과 다르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이제 그 내가 이렇게 쓰다 보니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세요. 뭐 하려고 하니까 더 필요합니다. 돈 2천만 원만 더 쓸게요. 라고 입자 대표에 추가 경쟁 예산을 올리고 입자 대표가 승인하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추가를 할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사업 계획서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 가서 보면 돈은 더 썼는데 그 승인을 안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어떤 단지도 가봐도 이 사업계획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안도 그 대충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대충 승인 받아갖고 맞지도 않게 막 쓰고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 목한 그 전용을 하려면 입자 대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좀 그 재밌는 농담을 좀 한마디 하면은 제가 그 최초로 그 관리사무소장이 되었고 오니까 옆 단지에 아주 그 유명하신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좋은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관리소장이 뭔가 이렇게 뭐 주민들이 와서 뭘 물어봤는데 글쎄요 그럴까요? 한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항 그 직원들이 뭔가 물어보면 글쎄요 진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소장님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뭐야? 공동기획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되묻게 되고 그리고 퇴근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으로서 이 업무가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본의를 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가르치는 노하우가 뭐였냐면 내가 몰라도 어차피 그 사람도 모르니까 물어보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내가 알고 하는 것처럼 단한 목소리로 진짜 그런 것처럼 단한 목소리로 강한 목소리로 강하게 얘기를 하면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게 통해. 그래서 많이 써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안 돼.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딱 뒤로 돌아서니 젊은 분이었는데 뒤를 딱 돌아서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탁 검색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앞에다가 탁 띄면서 소장님 지금 사귀시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된통 혼난 적이 있었는데 뭐 제 개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주민들이요.
그 공동주택에 관한 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도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 공동주택 종사자 중에 한 명쯤은 각 주민마다 한 사람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뭐야 따지는 주민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이때 그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따지느냐? 뭐 나는 아파트 살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하시는 분들 지금 이 강의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오느냐면요, 내가 관리사무소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냐 그러면 그 주차 문제. 그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주차 세울 데 없어서 대충 좀 세워놨더니 와갖고 딱지를 탁 붙여놨으면 승질나잖아요. 혹은 그 전용 공간에 뭐 하나 망가졌고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전용 공간의 일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래 너희들 뭐 법법 하는데 그래 너희들 법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조사를 많이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게 문제 없으면 또 다른 거 내놓으려고 그러고 또 이거 또 없으면 또 다른 거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갑질 문제라는 게 나와요. 갑질 문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갑질이라는 말은 똑같은 그 원칙적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갖가지 그 내에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 주체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갑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갑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거냐면 관리 주체가 법에 위반한 내용을 법을 위반했다라고 따지는 것까지를 갑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장 실무자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실무자들이 힘든 건 알겠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입주민이 그걸 따지는 것에 대해서 갑질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갑질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가 이 법에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막 떼거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법률 우리가 아무리 적법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갑질이라고 하고 이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이제 갑질이다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을 제가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